192페이지 상가 건물 임대차. 주택 임대차하고 뭐가 다른지만 주목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일단 목적이 상가 건물 임대차죠. 객체가 국민의 경제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죠. 그래서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지요. 그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양가로 2번에 반가로 1번 상가 건물 임대차인데 그 건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이 돼야 됩니다. 영업용으로.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되고요. 영업 활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반가로 2번. 요거는 반가로 1번에 보면요. 두 번째 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돼 있죠. 주임법과는 달리 적용되기 위해선 보증금 기준이 있어요. 거기 이제 맨 밑에 나와 있죠. 뭐 9억, 6억 9천, 5억 4천, 3억 7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 이때의 보증금은 환산 보증금을 가지고 판단하죠. 환산 보증금이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요게 환산 보증금이죠. 요거 가지고 상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걸 초과하게 되면 상위법이 적용이 안 되겠죠. 그런데 왼쪽 다시 반가로 2번. 초과 임대차의 경우에도 대항력 인정해 주고요. 갱신 요구권 인정해 주고요.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해 주고요. 2기가 아니라 3기 연체 시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즉 초과 임대차라 하더라도 상위법 내용 중에서 5가지는 적용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관련 판례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상가 건물 임대차법에 정되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는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그 건물의 영리 목적 영업용으로 사용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영리 목적 즉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세 번째 줄 공부상 표시가 아니라 네 번째 줄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상품의 보관 따위가 이루어지는 공장 창고 등을 영업용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공장 창고이기는 하나 거기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우리 사무실 차려놓고 주문받고 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 그래서 6번째 줄 용도가 공장 및 사무실인 건물 1층 20평을 임차해서 도금 작업을 해. 이건 영업이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영업 활동까지 하고 있어. 그럼 전체적으로 상가 건물에 해당된다. 실질적으로 판단해라 말이야. 상법 적용 보증금 기준 기억하셔야 되고요. 특히 오른쪽 2호에 광역시 중에 부산광역시가 따로 있다는 거. 아주 그지같이요. 3호에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뭐 김포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아까 주임법에서는 두 번째 단계 있었죠. 아, 그지같이 아주 그냥. 안 나오길 기도하는 게 낫죠. 대항력은 인도 및 사업자 등록 신청이죠. 대항력 첫 번째 줄 가운데 건물의 인도, 두 번째 줄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자 등록증 교부가 아니라 신청.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보증금 관련해서는 최우선 변제권이 있죠. 여기도. 자, 표가 있습니다. 요 보증금 이하 임차인 중에서 오른쪽 여기까지 최우선 변제 받는 건데요. 요건 아주 제정된 지가 오래됐고요. 개정 안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현재 상가 건물 보증금이 차이하고 안 맞아요. 거의. 요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개정 소식도 없고. 그 정도. 여기도 최우선 변제권이 있구나. 자, 중요한 게 다음 페이지 존속기간이죠. 양가로 1에 반가로 1번 1년. 그 다음에 갱신 관련된 계약 갱신 요구권. 자, 아까 주임법은 6월부터 2월 사이였죠. 상위법은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 요구할 수 있죠. 임대인은 8가지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죠. 그 8가지.
1호 3기연체 기억하셔야 되고요. 2호 서로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 보상 공탁이 아니라 합의하여 보상 제공. 5호 임차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 그 중대한. 7호 재건축을 위해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 철거.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그걸 위해서 점유 회복이 필요할 때, 그 전부 또는 대부분. 다만 이 7호 사유는 가나다 중 셋 중에 하나일 때, 가가 계약 체결 당시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 고지, 체결 당시 구체적 고지. 2호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너무 낡았어. 뭐 안전 2등급 같은 거 받고 막 이런 거. 세 번째 거 타 법령에 의한 재건축, 도시개발법이라든가 이런 거. 그럴 때만 7호를 근거로 거절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반가로 2. 자, 주임법은 1회 한 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상임법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갱신되면 조건은 전임대차와 똑같고 기간도 똑같고 다만 차임 및 보증금만은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증감 이렇게 되죠. 아까 주택임대차는요. 갱신 요건에서 갱신되었을 때 효과가 두 가지였죠. 일단 전임대차와 똑같은데 나머지 두 개, 기간 2년. 차임 및 보증금은 20분의 1 범위 내 증감. 상위법은 조건 똑같고 기간도 똑같고 차임 및 보증금만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증감. 이렇게 됩니다. 헷갈려요.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그대로 법정갱신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 요것만. 아까 주임법은 2월 전까지 임차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요건이었어요. 근데 상임법은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만 요건입니다. 그것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이렇게 법정갱신이 되면 조건은 역시 전임대차와 똑같아. 차임 및 보증금도 똑같아. 기간만 1년. 임차인만 해지. 이렇게 되죠. 3월이 경과만 해지가 되죠. 이렇게 존속기한 및 갱신이 주임법하고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이거를 명확하게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 3번. 민법상 임대차 2기, 주택임대차 2기 연체 시 해지지만 상임법은 3기 연체 시 해지야. 여기서 기존의 상가 건물 임차인이 3기를 연체했어. 그 상태에서 상가 건물이 팔렸어. 자, 양수인은 임대인지를 승계하죠. 요 연체 차임에 의한 해지도 승계하는가? 안 된다. 요 경우에는 요 양수인의 단광에서 다시 3기가 연체가 돼야 양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판례입니다. 병이 갑의 을에 대한 연체 차임 채권을 승계하지 않는 한 병에 대한 관계에서 다시 3기가 연체가 돼야 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판례가 있습니다. 그죠? 차임 및 보증과서 증감 청구가 있죠? 자, 이것도 제한이 있다는 거, 증액만은, 증액 제한 2개, 기억하시면 되고요. 맨 밑에 가면 보증금을 월세로 바꿔. 그럼 월세로 바꾸고자 하는 보증금 곱하기 낮은 거, 연 1할 2푼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중에 낮은 거. 자, 그 다음 이제 권리금이 따로 규정이 되어 있죠. 권리금은, 자, 상가 건물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 즉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유무형 자산에 대한 그 대가, 그게 권리금이죠. 그 권리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을 권리금 계약이라 하고, 그때 지급받는 걸 권리금이라 합니다. 그 의의가 있죠. 계약이 있죠.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기로 하는 계약. 이거를 보장하고 있더라. 즉,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임대인은 그걸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권리금 회수기의 보장입니다.
양가로 3번. 단 몇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첫째가 기간이 제한이 있어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6달 동안 방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7달 전에는 방해해도 돼요. 그죠? 방해하지 못하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죠. 반가르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방해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 방해하는 행위, 이걸 또 4개를 정해놨어요. 갑이 하는 요 4가지, 요게 방해행위다. 갑이 하는 요 4가지가 방해행위다. 그 4가지. 동그라미 1번.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요구해. 얘가. 그게 방해행위야. 1호,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임대인이 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한테 너 그한테 권리금 주면 뒤져. 에? 그게 두 번째 거. 세 번째, 얘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한테 기존 임대차 보증금비 차임보다 현저히 고액을 요구해. 이것도 방해행위. 네 번째,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해. 병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해. 그게 방해행위예요. 근데 네 번째 거는 반대로 해석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거절하면 방해가 아니겠죠. 그 정당한 이유가 또 4개. 이게 웃겨. 박스 안에 보면 갑이 봤을 때 병이 개털. 갑이 봤을 때 옷도 허름하게 입었고 깨지지해. 그게 첫 번째 거. 즉 갑에게 작두를 타는 걸 요구하죠. 1호. 두 번째 건 더 웃겨. 얘가 의무를 현저히 위반할 우려가 있대. 역시 갑이 작두를 타야 돼. 2호. 웃기죠? 안 웃기나? 웃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3호가 나오죠. 을이 1년 6개월 동안 장사를 안 했어. 심하죠? 1년 6개월? 6개월도 아니고 1년 6개월? 3호. 자, 네 번째 건 그나마 괜찮아요. 얘가 갑이 데려온, 을이 선택한이 아니라 갑이 데려온 신규 임차인이 데려온 자로부터 권리금을 받았어. 그러면 갑은 을이 데려온 신규 임차인이 데려온 자고 권리금, 계약 체결을 거절하더라도 방해가 아니죠. 받았으니까. 4호. 그래서 요 조문 4개씩은요, 정확하게 딱 틀을 잡아서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 있는 4개는 갑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방해야. 그 중에 네 번째 거는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해야 방해야.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거절하면 방해가 아니야. 그 정당한 사유 4개. 그게 밑에 박스.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반가로 2번. 만약에 갑이 이렇게 방해를 했어. 그래서 을에게 손해가 생겼어.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갑이 위에 방행이 1, 2, 3, 4, 4가지 중에 하나. 지가 권리금을 받아 처먹거나, 지가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갑의 권리금을 못 주게 하거나, 에?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차임및 보증금을 현저히 고액을 요구하나, 이따위 짓거리 했어. 그래서 그 권리금을 못 받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그 손해배상 청구는 먼저 오른쪽 맨 위에 기간이 있어요. 임대차가 끝난 날로 종료한 때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돼요.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가 아니고,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아니고, 종료한 날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손해배상액은, 왼쪽 다시. 손해배상액은 얘가 주기로 한 권리금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 하고, 요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이 있어. 그 중에 낮은 거. 근데 첫 번째 거, 얘가 주기로 한 권리금의 액수가 정해져 있죠? 문제가 그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이에요. 이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이 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감정평가 기준에 가면 권리금 평가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동산 학개론에서 공부하시는 감정평가 기준 있죠? 거기 보다 보면 권리금 평가 기준이 있어요.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권리금 평가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권리금, 그걸 말합니다. 어쨌든 그 두 거를 비교해서 낮은 거, 그걸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권리금과 관련된 판례가 최근에 몇 개가 쏟아져 나온 게 있습니다. 오른쪽. 첫째, 갑의 권리금 방해를 인정하기 위해서 미리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있었어야 되냐? 없었어도 돼요. 권리금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미리 얘가 쐐기를 박았어. 야, 네가 새로 임차인 데려와도 난 계약은 절대로 계약 안 해. 그럼 얘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권리금 계약이 없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양가로 1번. 그 다음에 우리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야 되죠. 계약갱신을 요구해서 10년이 초과해버렸어. 그럼 더 이상 갱신 요구 못하죠. 그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는 보장해 줍니다. 방가로 2번. 또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초과를 해버렸어. 그럼 더 이상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못하죠. 그거와는 상관없이 권리금 회수는 보장됩니다. 방가로 2번. 세 번째로 을이 방해 행위를 한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요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를 주선했어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얘하고 권리금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얘가 주선은 했어야 돼요. 갑에게 데려왔어야 돼. 아, 요 사람이 새로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주선했어야 돼.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3번이에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갑이 을한테 야, 네가 새로 임차인 데려와도 나는 절대로 그놈하고 계약 안 해. 이렇게 미리 명백하게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즉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계약 체결 거부 의사를 미리 명확하게 표시했다면 이때는 주선하지 않아도 돼. 그게 3번. 됐지요? 요 3개 정도는 기억하자. 나머지는 지금 보면 안 되고 괜히 머리만 깨지니까 요 1, 2, 3번 3개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실 수 있습니다. 그 판례 3개는 기억하자. 됐죠? 자, 5번 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만 있었죠. 상가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하고 권리금 표준계약서하고 표준계약서가 2개가 있어요. 그 중에 먼저 반가르번의 표준권리금계약서죠. 자, 이거는 누가 작성 주체인가?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근데 누구하고 협의해? 법무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 그렇게 돼 있죠. 반면에 다음 페이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주택임대차하고 똑같아. 법무부 장관이 작성하되 누구하고 협의해?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국장만 봐도 징그럽죠. 민법에도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좀 구별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든가 전대처관계 적용은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상임법 기억해 주세요. 나머지는 나중에 문제에서 나오면 그때 몇 가지 나오면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임법과 상임법은 오늘 적어도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체크해 드린 것만은 달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자, 남은 거 3가지는요,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예? 조셔도 돼. 이제 집합건물법부터는 조셔도 돼. 예. 특히 집합건물법은요, 징그러 죽겠어. 예. 집합건물법은 조문이 크게 4덩어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합건물법 구성 부분 3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대지. 전유 부분에 대한 권리가 구분 소유권, 대지에 관한 권리가 대지 사용권 이렇게 돼요. 이 대지 사용권이 또 등기법에 가면 대지권이라고 나오죠. 그거하고 또 헷갈리지? 어떻게 달라요? 등기법에 나오는 대지권은요, 대지권도 있고 대지 사용권도 있어요. 그걸 대지권이라고 그냥 불러. 등기법에 나오는 대지권은 이게 대지권인지 대지 사용권인지 구별해야 돼. 대지권은 뭐고 대지 사용권은 뭐예요? 그것도 몰라요? 대지권은 그 전체 땅에 대한 권리, 일필지 땅에 대한 권리. 집합건물이 여러 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땅 전체에 대한 권리가 대지권이에요. 소유권일 수도 있고 지상권일 수도 있고 임차권일 수도 있어요. 반면에 대지 사용권은 뭐예요? 개개의 구분 소유자가 땅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리. 그게 대지 사용권이에요.
구별되죠? 그러니까 집합권, 괜히, 아니, 하지 말자. 자, 전유불에 대한 권리가 구분소유권, 공용불에 관한 권리가 공용불에 관한 물권, 공유 지분권을 말합니다. 세 번째가 대지에 관한 권리, 대지 사용권. 세 가지 권리가 있어요. 요 공용불에도 권리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권리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다만 이 공용불에 관한 권리는 등기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공용불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죠. 어쨌든 여기 한 세트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공용 부분에다 구분 소유자의 권리 의무 중에서 공용 부분에 관한 권리 의무가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구분 소유자의 권리 의무 중에서 공용 부분에 관한 권리 의무. 집합건물법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상린관계예요. 상린관계. 민법상 소유권의 상린관계에서 집합건물의 상린관계만 따로 떼가지고 만들어진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핵심이 저 공용부분에 대한 권리 의무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가 집합건물 관리가 나와요. 관리. 관리단, 관리인, 관리단, 집회, 규약.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들이 관리와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네 번째가 재건축 복구가 나와요. 이 총 네 가지. 나머지는 벌칙 및 과태료 규정입니다. 근데 이게 조문이 50개가 넘죠. 이 중에서 빈번하게 출제되는 거 몇 가지만 체크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199페이지에 보면 전유 부분 있죠? 101호. 예.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 당연히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한 거고. 그 정도, 일단. 자, 이때, 예를 들어서 내가 5층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각 층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 이때 나는 이 건물을 한동 건물로 소유해야 돼요? 집합 건물로 소유해야 돼요? 내 맘이지. 건물 진 사람 맘이잖아. 아닌가? 건물 진 놈 맘이지. 건물을 졌는데 각 층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 이때 가면요. 전체를 한동 건물로 소유할 수도 있고요. 각 층을 구분 소유할 수도 있어요. 자, 이때 각 층을 구분 소유하게 되면 각 층의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겠지. 답은 언제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는가의 문제가 생겨요. 등기해야 될까요? 건물 진 놈인데 무슨 등기를 해? 등기할 필요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 건물을 지은 갑이 각층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부분을 각각 구분 소유자, 구분 소유할 생각을 하고 있어. 그 상태에서 저 각 층의 구분 소유권이 성립을 해야 돼. 언제 성립하느냐? 갑의 구분 소유 의사가 외부에 표시될 때. 의사 표시죠. 법률행위죠. 구분행위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게 분양광고예요. 각층 분양광고. 각층을 분양하겠다는 건 각층을 구분해서 팔아먹겠다는 거죠. 구분 소유 의사가 표시된 거예요. 이렇게 구분 소유 의사가 표시된 때, 구분 행위가 있은 때, 그 상태에서 건물이 완공이 되겠죠. 그러면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재하지 않아도 구분 소유권이 성립한다. 거기 그 밑에는 판례죠. 됐죠? 일동 건물 중 각 부분이 구조상, 용상 독립성이 있을 때 구분 건물로 할 것인가는 소유자 마음. 따라서 구분 건물이 되려면 세 번째 줄 구조상, 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 줄 의사표시적 구분행위가 있어야 돼. 그죠? 그럴 때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저주 부분과 구분 소유권 및 그 판례 하나. 그것 때문에 여기 체크한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공용 부분이 있죠. 자, 공용 부분 복도 계단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복도 계단은 누가 봐도 공용 부분이죠. 그게 반가로의 동그라미 보면 법정 공용 부분, 구조상 공용 부분, 당연 공용 부분이다. 당연히 여기는 눈으로 봤을 때 공용 부분이니까 디귿 여기는 공용 부분이다 라는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반면에 노인정이라든가 관리사무소는 독립성이 있죠. 벽으로 분리가 돼 있고 별도의 출입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눈으로 봤을 때는 전유 부분처럼 보인단 말이지. 근데 여기도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공용 부분으로 할 수 있어. 그걸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해요.
규약상 공용 부분은 공용 부분이다라는 취지를 등기해야 되겠죠. 그 두 가지 구별하자. 자, 3번에 10조 1항. 공용 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 소유자 전원 공유. 단, 일부 구분 소유자만 공용하도록 돼 있어. 우리 보통 최근에 아파트들은 1층 현관문에 번호키 붙여놨죠. 그럼 거기에 복도 계단은 거기 고층 1층부터 위층까지 거기 있는 사람들만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일부 구분 소유자의 공유 이렇게 되겠죠. 거기 10조 1항. 12조 공유자의 지분권 즉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 비율 뭐에 의한다?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의한다. 전체 아파트 전유 부분 바닥 면적분의 내 거. 그게 지분 비율. 4번 구분 소유권과 공용분에 관한 물권은 일체성이 있다. 즉 이거 절대로 분리 처분 못한다. 절대로 분리 처분 못한다. 13조 1항 2항. 그래서 3항 공용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따로 등기할 필요가 없다. 중요하죠. 오른쪽 5번 물이 줄줄 새서 내가 피해가 생겼어. 뭔가 하자가 있어. 어디에 하자가 있냐 뜯어봐야 되죠. 전유 부분에 하자가 있는 건지 공용 부분에 하자가 있는 건지 뜯어봐야 되죠. 뜯어보기 전까지는 모르니까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걸로 추정. 하자는 어디에 존재하는 걸로?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되죠.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는 건너뛰어도 돼요. 땅이지 뭐. 그 대지에 관한 권리가 뭐예요? 대지 사용권이죠. 맨 밑에. 자, 이것도 일체성이 있어. 이것도 따로따로 파려먹지 못해. 하지만 절대적이진 않아. 규약에서 분리 처분을 정할 수는 있어. 요거는 규약에서 대지에 관한 권리만 분리 처분을 정할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규약에 분리 처분이 규정이 없어. 그럼 금지가 돼 있죠. 그 금지 사실이 등기가 돼 있어야 대지에 관해서만 권리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게 20조 1항, 2항, 다음 페이지 3항. 3항 조심하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1번에 기억의 박스 1번, 2번. 이건 이미 우리 저당권 등에서 봤죠? 전유분에 설정된 감유나 저당권 효력은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쭉 내려 3번 대지 분할 금지. 공용부분이 됐든 대지가 됐든 공유지만 분할 금지.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게 203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첫째, 복도 계단 사용은 어떻게 해라? 용도에 따라. 자, 민법상 공유하고 구별하셔야 돼. 민법상 공유물의 사용수익은 전부를 지분 비율로. 집합건물 공용부분 사용만 용도에 따라. 용도에 따라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공용부분 변경이 있죠. 3분의 2.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변경. 3번 관리. 변경 이외의 관리. 수선 같은 거. 통상결의라고 그랬죠. 통상집행결의.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이렇게 됩니다. 반면에 기억이 두 번째죠. 보조는 각자가. 사용 용도에 따라 변경 3분의 2, 변경이 아닌 관리, 과반수, 보조는 각자. 반가로의 수익부담은 지분 비율로. 수익부담 어떻게 하라고요? 지분 비율로. 자, 부담을 지분 비율로 하도록 돼 있으니까, 공용분에 관한 부담을 지분 비율로 하도록 돼 있으니까, 설령 관리단 규약에 관리비 징수에 관한 게 없어. 그래도 적어도 관리단은 공용부분 관리비만은 지분 비율로 뭐 할 수 있다?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법에서 지분 비율로 부담하도록 돼 있으니까. 맨 밑에 판례. 공용부분 관리비만은. 됐고요. 다음 페이지 4번. 자, 아까 보조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구분 소유권이 10개가 있는 집이 있어. 집합 건물이. 5층에 살고 있는데 나는 5층 소유자인데 계단이 떨어져 나갔어. 수선해야죠. 각자가 할 수 있지.
내 돈으로 수선해. 일단 수선비가 100만 원 들었어. 지분 비율로 청구하면 되죠. 지분이 똑같아. 그럼 각 코마다 10만 원씩 청구하면 돼요. 이게 구분 소유자가 다른 공유자에서 가지는 공용 부분에 관한 채권 이렇게 됩니다. 여기. 잘 납득이 안 되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소에서 다 하니까.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내 돈으로. 그리고 각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하면 돼요. 그런데 옆집 놈 10만 원 내놔. 내일 준대. 알았어. 다음날 갔어. 이사 갔어. 새로운 소유자가 왔네? 그놈한테 10만 원 내놓으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18조. 네? 공용분에 관한 채권을 특별 승계인에게 행사할 수 있다. 그죠?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지 내가 직접 수선 안 하죠. 관리비 받아갖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 관리비를 얘가 체납하고 이사를 갔어. 새로 이사 온 사람이 그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승계해야 되겠죠? 뭐만? 공용부분 관리비만. 뭐만 승계한다고? 공용부분 관리비만. 전용구 부분 관리비, 연체료 이런 거 승계 안 하고 공용부분 관리비만. 법에서 18조에서 공용부분 채권만 승계할 수 있다고, 승계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공용부분 관리비만 승계. 전유부분 관리비나 연체료는 승계 안 해. 그거 1번. 자, 양가로 2번. 구분 소유자는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구분 소유권이 수인 공유야. 가불이 공유하고 있어. 둘 다 갖고 지분 비율로 의결권 행사 못해. 의결권 행사자 한 사람을 반드시 정하라. 37조 2항. 박스 밑에 1번 강행 규정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해서 의결권 행사 못한다가 판례예요. 전혀 부분이 소인 공유일 때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 행사자 1인을 반드시 정하라. 정하지 않으면 니들 의결권 행사 못해. 판례입니다. 오른쪽 위에서 네 번째 줄. 지금 우리는 구분 소유자의 권리 의무를 보고 있습니다. 공용분에 관한 거. 자, 오른쪽 3번. 관리단 집회 소집 청구 및 소집권이 있죠. 원래 관리단 집회는 두 개가 있어요. 임시 관리단 집회가 있고요. 정기 관리단 집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임시 관리단 집회는 동그라미 2항.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청구. 5분의 1. 조심하자.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5분의 1만 조심하자. 4번. 관리인. 관리인은 관리단 대표기관인데요. 요 관리는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서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어요. 그게 원칙이야. 그런데 예외적으로 각 구분 소유자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 있습니다. 따로. 그게 양가로 4번. 하자보수는 됐고요. 나머지는 됐습니다. 쭉쭉 넘어가세요. 자, 206페이지 가면 관리조직이 나왔습니다. 관리단이 나왔습니다. 자, 관리단은 집합건물이 성립이 됐을 때 이 구분 소유자들 있죠? 이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당연히 성립하는 비법인 사단이 관리단입니다. 임차인 안 돼요.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당연히 성립하는 비법인 사단을 관리단이라고 부릅니다. 오른쪽의 반가로 위에 동그라미 1. 이 관리단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결의하는 걸 양가로 위 관리단 집회라고 합니다. 그 집회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정기관리단 집회는 좀 기억하자. 매년 행여년도 종료 후 3월 내 정기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한다. 요거 이제 결산보고를 위해서 하는 거죠. 결산보고.
정기관리단 집회 하나 기억하자. 넘기세요. 다음 페이지 보면 소집 통지가 있어요. 통지 절차가. 관리단 집회 소집 일이 있겠죠. 그 소집일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까지 각 구분 소유자에게 관리단 집회 소집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소집 절차예요. 그게 이해 기억이야. 그런데 이걸 생략한 채 소집할 수가 있어. 그게 동그라미 3번. 구분 소유자 전원동의가 있을 때. 전원동의입니다. 구분 소유자 전원동의가 있으면 소집 절차를 생략한 채 소집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관리단 집회를 소집을 했어. 뭔가 의결사항이 있겠죠? 그 의결사항이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이거 나오면 그냥 찍어. 근데 아까 3분의 2 하나 외웠죠? 뭐, 공용부분 변경. 그죠? 외웠어요? 4분의 3짜리 조금 이따 하나 또 외울 거예요. 3분의 2가 있어. 공용부분의 변경이 있었고. 자, 이때 동그라미 2번. 결의 방법의 기억. 의결권이 뭐냐? 구분 소유자는 각호 하나. 이게 구분 소유자. 구분 소유자의 수는 각호 하나. 각호 하나. 101호 하나. 102호 하나. 102호 103 하나. 이게 구분 소유자의 수. 그런데 내가 그 동일한 아파트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권을 10개를 갖고 있어. 그럼 구분 소유자가 수를 계산할 때 10개로 계산하냐? 하나로 계산해. 한 사람이 10개를 갖고 있으면 하나로 계산해. 하나. 어쨌든 구분 소유자의 수는 각호 하나. 의결권은 전유 부분 면적 비율.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의 수는 면적하고는 상관없죠. 평등해요. 똑같아. 하지만 의결권은 달라. 면적에 따라 달라. 의결권은 전유 부분 면적 비율. 이게 의결권입니다. 니은, 이 의결권은 집회 출석해서 직접 행사하거나 서면으로 행사하거나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 우리 공인증진서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전자적 방법 또는 대리인 통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B는 아까 봤고요. 그 다음 오른쪽 동그라미 3번. 모여서 결의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구분 소유자가 너무 많아. 그럼 모이지 않고 서류를 회람시켜서 결의할 수 있어. 자, 이렇게 서류를 회람시켜서 결의할 때는 어떤 의결사항이든 5분의 4 찬성이 필요합니다. 자, 5분의 4 하나 외웠어요. 서면 결의. 쭉 내려가면 관리인이 있습니다. 관리단 대표기관입니다. 첫째, 구분 소유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두 번째, 법인도 됩니다. 세 번째, 선임 및 해임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 또는 해임하되, 아까 봤죠? 각 구분 소유자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임기는 2년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관리인, 의, 선임의 기억, 니은, 디귿, 뭐 이런 것들. 다음 페이지, 리을. 해임, 기억, 니은. 그 정도. 쭉 내려가면 관리위원회가 있죠. 이 관리인의 업무를 감독할 목적으로 관리단에 둘 수 있다. 이게 관리위원회예요.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당연히 관리단에 두니까 오른쪽 구성 및 운영의 동그라미 1번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해야 되죠. 동그라미 2번 임기도 2년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 자, 5번 규약. 자치규약이죠. 관리단 자치규약. 규약이죠. 그런데 집합건물법에는 규약의 설정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정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의 동그라미 1, 4분의 3 찬성. 자, 그럼 다시 3분의 2 찬성 공용부분 변경, 4분의 3 찬성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5분의 4찬성 서면 결의. 자꾸 머릿속 반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중에 5분의 4는 몇 번 나왔어요? 재건축하고 서면 결의. 어쨌든 반가로 위에 동그라미 1번 4분의 3찬성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집합건물 분쟁 조정위원회는 됐고. 마지막으로 재건축 복구가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은요. 오른쪽 213페이지에 보면 요건이 있어요. 외부적 요건과 내부적 요건. 외부적 요건이 뭐예요? 두 가지야. 읽어보면 표현은 멋있는데요. 두 가지. 하나는 너무 낡았어.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또 하나가 재건축하면 떼돈을 벌어. 둘 중에 하나. 근데 재건축하면 떼돈 번다. 그렇게 쓸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세 번째 줄. 부근 토지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해서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뭐야? 떼돈 버는 경우지 뭐.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내부적 요건이 뭐예요? 5분의 4찬성.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찬성 이렇게 돼 있죠. 그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결의사항이 있죠. 거기에 보면 3호에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이 있죠. 이거 결의해야 돼. 그래서 박스 관련 판례. 1번 재건축 결의가 유효하려면 재건축 실행 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이나 기준을 정하라. 만약에 그걸 정하지 않은 재건축 결의는 뭐다? 무효다. 그죠? 재건축 결의할 때 분명히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도록 돼 있으니까 분담액을 정하거나 적어도 산출 기준을 정해라. 5분의 4 찬성만 갖고는 안 되고 플러스 이게 정해져야 된다. 그걸 정하지 않은 재건축 결의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 정도. 다음 페이지 재건축 결의가 있어. 그런데 이 결의에 참가하지 않은 놈이 있을 수 있죠. 결의에 반대한 놈들이 있을 수 있지. 걔네한테 다시 한번 꼬셔. 야, 재건축에 참가할래? 예? 재건축 결의가 있고 난 다음에 재건축 결의에 참가하지 않았던 사람, 재건축에 반대했던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 그게 동그라미로 반대돼야 대한 촉구인데요. 반드시 서류로 하도록 하고 있어요. 반드시 서면 촉구. 구두 안 돼. 전자적 방법 안 돼. 서면 촉구. 이 촉구 받은 자가 촉구 받은 날부터 2달 내에 답이 없어. 그럼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다. 라는 뜻을 회답한 걸로 봅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문제 지문에 나오면 그때 조금 더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체크해드린 거 정도가 집합건물법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지문들입니다. 잊어도 돼.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것도 딱 두 덩어리만 조심하십니다. 가등기 담보법이 어디에 적용되는가 적용 요건. 적용 요건이라고도 하고요. 적용 범위라고도 합니다. 4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4가지 요건.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되려면 4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째, 빌려준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소비대차 채권 또는 준소비대차 채권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물품대금 채권, 유류대금 채권 이런 거 안 됩니다.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려면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은 빌려준 돈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채무자는요. 돈을 갚지 못하면 다른 재산권을 넘겨주기로 약속해야 돼요. 이걸 대물변제, 대물반환 예약이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되 못 갚으면 그 담보물로 대신 갚기로 하는 약속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이 담보물로 대신 갚기로 하는 예약 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빌려준 돈과 이자의 합을 초과해야 돼요. 네 번째, 채권자 이름으로 가등기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채권자 이름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걸 가등기 담보, 채권자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걸 양도 담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채권자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
그럼 일단 등기부상으로는 채권자가 소유자처럼 보이겠지. 그러니까 이 자식이 선의의 재산자에게 팔아먹는 경우가 생겨. 그럼 그 선의의 재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채무자는 나중에 돈을 갚더라도 등기를 되찾아올 수가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아까 봤던 채무자 이름으로 무슨 등기? 환매권 등기까지 해두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요게 매도담보,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 이걸 규율할 목적의 법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려면 네 가지 요건을 갖춰라. 잊지 마세요.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문제집에서 다음 중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은 요거 가지고 속과낼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요것만 일단. 두 번째로 가등기담보법이 적용이 됐다.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갑은 2억짜리 땅을 담보로 제공했다. 을이 여기에 대해서 가등기를 하고 있다. 또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는다. 을은 이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해야 되겠죠. 돈을 회수해야 되잖아. 자, 실행하는 방법이 두 개. 저당권자와 똑같이 임의경매에 넣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을이 소유권을 가져가. 이걸 소유권 귀속이라고 해. 그리고 차액을 청산해 줘야 돼요. 1억 빌려줬지만 2억짜리 가져오잖아. 그쵸? 폭리를 취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차익을 청산해 줘야 돼. 그걸 귀속 청산이라고 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귀속 청산 절차가 문제고요. 아주 단순하게 귀속 청산 절차를 아주 단순하게 머릿속에 넣고 그 귀속 청산 절차 중에 어떤 조문이 몇 개가 적용되는가 그거 몇 가지 확인하시면 돼요. 귀속 청산 절차란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돈을 갚질 않아. 그럼 채권자는 가등기담보권자는 변제기 후라면 언제든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겠다고 통지를 해. 누구에게? 채무자 등에게 해. 이때 채무자 등은 가등기담보권자가 귀속청산 절차를 통해서 소유권을 가져가게 되면 소유권을 상실하는 놈이 있겠죠. 그놈,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얘네들을 말해요. 통지를 해. 뭘 통지해? 청산금을 통지합니다. 이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했어. 2달을 기다려줘. 청산기간이라고 해요. 그 2달 동안 채무자가 돈 안 갚았어. 그럼 청산기간 경과 후에 청산금을 지급하고 우리 갑에게 본등기를 함으로써 뭘 취득? 소유권을 취득. 이게 귀속청산 절차의 가장 기본이 되는 흐름입니다. 가등기담보법을 문제를 풀면은요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지문이. 그죠? 왜 그럴까요? 이 단순한 거 머릿속에 안 넣어서 그래요. 이것조차 기억 못하고 계신 분들이 태반이에요. 이게 기본인데.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나오는 지문들이 저 절차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이 뼈대를 안 잡고 맨 세부적인 것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본 절차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 자, 다시 한번. 변제기 후 아무 때나 실행 통지 누구에게 채무자 등에게 무엇을 청산금을 그게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2달을 기다려줘. 청산기간. 그런데도 변제를 안 했어. 그럼 청산기간 경과 후에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청산금이 2번 나오죠. 통지할 때 나오고 줄 때 나오고. 요 청산금과 요 청산금이 달라. 예? 달라. 그거까지 머릿속에 딱. 그리고 지문을 보면 됩니다. 215페이지에 보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1. 비전형 담보. 즉 양가로 3번 가등기 담보, 양가로 4번 양도 담보, 매도 담보를 규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간단해요. 가등기 담보는 가등기가 돼 있는 거, 양도 담보는 소유권 등기가 돼 있는 거, 매도 담보는 소유권 등기 및 채무자 이름으로 환매권 등기까지 돼 있는 거, 이게 매도 담보예요.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
자, 적용을 하는데 한 장을 넘기면 요건이 있어요. 반가로 1번에 동그라미 하면 소비대차 채권이 있을 것. 그러니까 무슨 매매대금, 유리대금, 공사대금 안 된단 말이죠. 반가로 2번 대물변제 예약이 있을 것. 반가로 3번 예약 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원본 및 이자 합을 초과할 것. 반가로 4번 채권자 이름으로 가등이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을 것. 이 네 가지가 요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실행 있죠. 맨 밑에 보면 귀속청산이 있죠. 자, 귀속청산은요, 소유권을 가져가고 청산하는 거야. 반면에 처분청산이라고요. 얘가 이걸 팔아가지고 그 대금 가지고 청산하는 게 처분청산이에요.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처분청산은. 가등이다 보면 귀속청산만 규정해 놨어요. 또 오른쪽 처분청산은 안 된다. 자, 절차가 통지, 청산기간, 경과, 청산금지, 그 본등기종. 자, 거기서 먼저 통지. 1번 통지사항이 뭐예요? 청산금 평가액, 즉 통지 당시 목적물 가액에서 이어 자신의 채권을 뺀 금액, 이게 청산금이에요. 그런데 이 목적물 가액을 평가할 때 자기 마음대로 평가해도 돼요. 주관적 평가액이어도 무방하다. 첫 번째. 주관적 평가액이어도 무방하다. 그래서 지 마음대로 평가를 해서 빵원으로 평가를 했어. 청산금이 없죠? 없으면 없다는 뜻도 반드시 통지하라. 즉 통지는 통지 자체가 중요하다. 세 번째, 채권자는 나중에 지가 통지한 청산금의 액수를 다툴 수 없다. 세 가지 꼭 기억. 주관적 평가액에도 무방하다. 청산금이 없다면 없다는 뜻도 통지해라. 채권자는 자기가 통지한 청산금 액수를 다툴 수 없다. 그런 것들이 지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박스 안에 2번, 4번, 밑에 쭉 내려가면 동그라미 5번. 자, 동그라미 2번. 누구한테 해야 돼? 채무자 등. 누구요? 셋 기억하면 돼요.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따라서 박스 2번. 한 놈이라 누락하면 청산기간은 진행이 안 돼. 전원에게 해야 돼. 셋이 다 있으면. 동그라미 3번 변제기 허락만 아무 때나. 동그라미 4번 서면 또는 구두. 그 다음에 6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여기 보세요. 의뢰 이름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 저당권자라든가 뭐 임차인이라든가 얘네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럼 얘도 빌려준 돈이 있을 거고 얘도 보증금을 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은 의리 가백에 주는 청산금으로부터 돈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걔네들한테도 통지를 해주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6번. 채무자 등 외의 자에 대한 통지. 후순위 권리자. 자, 그런데 후순위 권리자에 대해서는요, 채무자 등에 통지할 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 등에게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했어. 그 도달하면 지체 없이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같이 통지하는 게 아니라. 후순위 권리자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자들이 있으면 다음 페이지 통지 시기. 실행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때부터 지체 없이. 자, 4번 청산 의무 동그라미 1번. 박스 1번, 2번. 자, 3번에 청산 금액이 있죠. 자, 아까 통지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평가해도 된다 그랬죠. 요거는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 금액. 요거는. 이건 지 마음대로 평가. 이건 정당하게 평가. 다르다 그랬죠, 아까? 그 동그란 한 번에 박스 1번. 두 번째 줄에 보니까 객관적 가치라고 돼 있죠. 주관적 평가액이 아니라 객관적 가치. 즉, 정당하게 평가된 가치. 동그라미 5번. 자, 의리 가백에 줘야 될 청산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청산기간 내는 스탑. 청산기간 동안에는 어른 가백에 청산금 지급하면 안 되고 값도 청산액에 관한 걸로 처분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찍소리 못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리 가백에 돌려줘야 될 청산금이 있다. 그런데 후순위 권리자가 있더라. 얘네들이 우선하는 거예요. 청산금에 대해서는. 채무자보다도.
을이 갑에게 청산금을 돌려줬어. 갑 그거 받았고 잠수 타버리면 얘네들은 어떡하냐 말이죠. 그래서 청산금에 대해서는 후순위 권리자들이 우선해서 권리가 있게 됩니다. 걔네들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청산기간 동안에는 을은 갑에게 청산금을 줘서는 안 되고 갑도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동그라미 5. 됐죠? 그러면 오른쪽에 6번의 박스 1번. 자, 후순위 권리자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후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통지해줘야 된다 그랬죠. 자, 이때 청산금을 통지받은 후순위 권리자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통지받은 청산금이 넉넉해.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들이 청산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청산기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로 다이렉트로에게 청산금 내놔.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을이 갑에게 줬다면 갑은 갖고 잠수 탄다니까.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청산금을 주기 전에 후순위 권리자가 을에게 달려가서 자신의 채권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고 청산금 범위내에서 돈 내놔. 그게 6번의 박스 1번. 하나가 더 있어요. 그 하나는 한 장을 넘기면 220페이지 맨 밑에 반가로 3의 동그라미 1. 자, 후순위 권리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청산금이 넉넉하면 청산기간에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이렉트로 채권 청구한다 그랬죠. 두 번째는 청산금에 불만이 있어. 뭐야 이거 이렇게. 이거 갖고는 자신 채권을 회수를 못해. 그러면 두 번째, 청산기간 내에 하나요. 청산기간 내에 하나요. 아직 자신의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목적물을 경매 신청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청산금을 통지받은 후순위 권리자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액션을 취할 수 있다. 두 가지 체크한 거예요. 됐죠? 다시 돌아옵니다. 219페이지 반가로 5번의 소유권 취득. 동그라미 1. 그 다음에 동그라미 2. 동시이행관계를 규정해놨어요. 채무자 갑은 청산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정당하게 평가한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는 본등기를 거절할 수 있는 무슨 관계? 동시이행관계. 그게 반가로의 동그라미 1번. 됐죠? 한 장 넘겨. 또 하나가 7번의 동그라미 1번. 채무자 등은 청산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는 돈을 갚고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청산기간 경과 후에 채무자가 할 수 있는 거 두 개. 동시이행의 항명권과 변제 및 말소 청구. 그런데 이 변제 및 말소 청구는 제한이 돼요. 첫째, 변제기를 경과한 후 10년이 지나버렸거나 그 목적물을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지켰을 때 이때는 더 이상 돈을 갚고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7번의 동그라미 1, 2. 자, 마지막으로 양가로는 경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등기 담보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는 거 말고요. 을의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제3자가 경매를 넣어. 이때 경매법원. 이 가등기가 우리가 물권법 총론에서 봤던 청구권 순위 보전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보통 담보 가등기 경우에 등기할 때 채권액을 신고해서 그것도 등기하도록 되는데 안 해요, 사람들이. 청구권 순위 보전 가등기하고 똑같아.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담보 가등기인지 청구권 순위 보전 가등기인지를 구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담보 가등기라면 배당을 해줘야 되잖아. 어떻게 구별하느냐의 문제가 생기죠. 자, 여기서 그걸 구별하도록 가등기 담보법에서는 경매법원이 가등기권자에게 물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가로의 박스 3번. 경매법원은 가등기 권리자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봐요.
네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라면 채권액을 신고해라. 안 하면 배당 못 받아 너. 반대로 네가 담보 가등기가 아니라면 그 내용을 신고해라. 부동산 매수인의 청권 순위 보증 가등기인지, 부동산 매매 이해 완결권 가등기인지, 정지역권부 부동산에 관한 관리 가등기인지, 시기부 가등기인지 등등 그 내용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청권 순위 보전 가등기인지 여부는 당사자 의사 해석을 통해서 구별하게 됩니다. 물어보고 당사자 그 대답을 가지고 구별하도록 합니다. 그게 박스 3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여기 가등기 담보 등에 관련해서 나오는 지문들 한 80% 정도 되는 걸 체크해 드린 겁니다. 그 정도 기억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뭐예요? 부동산을 실제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하라. 안 하면 뒤져. 이게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에요. 제정 목적이 그렇게 돼 있죠. 실제 권리가 관계가 일치하도록 함으로써 투기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목적 안 나와. 두 번째,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면요, 이름 빌리는 약정과 등기가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경우, 실제 권리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 물건이 등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기가 하면 이제 아예 적용이 안 되는 게 세 가지. 좀 전에 봤던 채권자 명의의 가등기, 소유권 등기, 즉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적용할 필요 없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니까. 또 하나가 상호 명의신탁하고 구분 소유적 공유가 있어요. 상호 명의신탁. 세 번째가 신탁법상 신탁 등기된 경우. 뭐 최근에 이제 담보 신탁 같은 경우도 많이 활용이 되는데 어쨌든 신탁법상 신탁 등기가 되면 신탁 원부가 마련되죠. 에? 등기부하고 똑같은 효력인 신탁 원부가 마련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탁법으로 규율하면 되니까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죠. 또 하나가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건 조세를 포탈한다든가 강제 집행을 면탈한다든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한다든가 이렇게 탈법 목적이 있을 때만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탈법 목적이 없으면 적용을 안 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종중부동산 명의신탁, 법률은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 종교단체 산하조직의 부동산을 종교단체 명의로 명의신탁. 이 세 가지는 탈법 목적이 있을 때만 적용. 그래서 일단 적용 안 되는 것과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배우자의 경우에는요, 법률은 배우자를 말합니다. 또 각과 의사의 애인 사이야. 애인. 아직 결혼 안 했어. 갑이 부동산을 애인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해놨어. 이름을 빌린 사람이 신탁자, 빌려준 사람이 수탁자. 이름 빌리는 약정, 명의신탁 약정. 그리고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해놨어. 애인 사이야. 여기 어디에도 적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무효야. 그 상태에서 혼인을 했어. 신고했어. 탈법 목적이 없어. 그럼 그때부터 유효. 언제부터 유효? 그때부터 유효.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222페이지에 보면 적용이 안 되는 거 세 가지, 반가로 1, 반가로 2, 반가로 3이 있고요. 223페이지에 보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양가로 1, 양가로 2, 양가로 3. 그중에 양가로의 판례가 있죠. 요게 예전에 그 판례 세 번째 쪽 그때부터라고 돼 있죠. 처음부터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소급하여라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틀리죠? 그때부터 유효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걸 제외하고요,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첫째, 이른 빌리는 약정. 자, A 토지가 갑소유인데요. 갑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친구 을의 이름을 빌려 명의신탁 약정. 그리고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놔.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 등기가 한 문제 적용되는 순간 이거 무효, 이거 무효.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이 머릿속에 팍. 강행규정 위반 무효입니다. 반사회 질서인 거 아닙니다.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는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수탁자가 팔았네? 얘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게 부실법의 내용 전부예요, 이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는 순간 이런 빌리는 명의탁 약정은 무효가 되고요. 수탁자 명의 등기, 즉 물권 변동도 무효가 되고요. 다만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대항을 못합니다. 즉 수탁자와 거래한 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거를 세 가지 유형에 적용을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거 이자간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첫 번째고요. 잘 나오는 게 두 개죠. 삼자간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삼자간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만 오늘 기본만 제발 기본만 맞추고 싶으면 아니면 찍어. 갑이 을의 이름을 빌려 그리고 신탁자가 병소유 땅을 사. 신탁자가 매도인, 매수인. 그리고 신탁자가 병에게 부탁을 해. 등기를 막바로 누구한테 넘겨? 을에게. 이게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에요. 여기서 조심하실 거. 갑은 등기한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잊지 마세요. 막바로 병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만약에 갑이 자기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넘겨주면 이거죠. 이자가 명의신탁이죠. 그럼 이자가 명의신탁이에요. 근데 이거는 매수인 갑의 이름은 등기한 적이 없고요. 매도인에게서 다이렉트로 수탁자에게 등기를 넘겨주는 걸 삼자가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약정 무효고요. 등기 무효입니다. 여기서 조심. 얘가 여전히 소유권자입니다. 그죠? 병에서 다이렉트로 등기가 넘어갔잖아요. 무효잖아. 소유자는 여전히 누구예요? 병.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소 청구. 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요 매매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여전히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해서 여전히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대위하여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반면에 갑이 다이렉트로 을에게 등기 따위는 청구를 못합니다. 그런데 을이 스스로 등기를 넘겨줘요. 이거는 괜찮다. 여기 기본.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한테 팔아서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취득.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 기본적으로 기억해 둘 내용. 가장 기본입니다. 별로 복잡하지도 않으니까. 계약명의신탁. 신탁자 갑이 수탁자 을의 이름을 빌려 돈을 줘. 매수자금. 그래서 그 을이 그 돈을 가지고 병과 매매를 해. 이때 을이 자기가 매수인인 척해. 갑을 숨겨. 즉 자금 제공자는 병풍 뒤에 숨어 있어. 이런 걸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를 했어. 약정 무효.
따라서 갑은 을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있다. 이거 반사의 질성이 아니니까. 갑은 을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명의상 약정이 무효니까. 그럼 요놈 무효가 있고 유효가 있다. 매매 및 등기는 무효인 경우가 있고 유효한 경우가 있다. 그 무효 유효를 병의 선악 가지고 구별한다. 병이 명의상약정 사실을 알았다. 매매 무효, 등기 무효. 병이 명의상 사실을 몰랐다. 매매 유효, 등기 유효. 그래서 소유자가 달라진다. 병을 이렇게. 요거 구별하자. 요거. 특히 마지막 거. 병이 선이라면 매매 유효, 등기 유효. 소유자는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을이 완전한 소유자. 반면에 이거하고 구별할 게 있다. 신탁자 갑, 수탁자 을, 명의 신탁 약정을 하고 역시 돈을 줘. 그리고 우리 병 소유 물건을 경락을 받아. 경락을 받았어. 등기까지 갖췄어. 명의상약정 무효. 경매 및 등기 병의 선악불문 유효. 경매를 받았을 때는 병의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 병과 매매 계약을 한 경우와 병소유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를 구별해서 경락받은 경우에는 병의 선악을 불문하고 경매 유효, 등기 유효. 요렇게. 224페이지 보면 3자간 명의신탁에 반가로 1번 의가 있고요. 밑에 반가로 2번 있습니다. 병소유 부동산을 갑이 매수하면서 을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박스 1번, 2번, 3번, 4번, 5번 기본. 반면에 맨 밑에 계약명의신탁 의가 있습니다. 오른쪽 반가로 3번이 있습니다. 실제 대금을 부담한 갑이 아닌 을이 부동산 계약 당사자가 돼서 병소유 부동산을 매입하고 을명의로 등기한 경우 박스 1번 갑을 간의 명의상약정은 무조건 무효. 반면에 2번 을등기 효력은 양가로 1 병이 모르는 경우와 양가로 2 병이 아는 경우로 나눠서 양가로 1에 반가로 1, 양가로 2에 반가로 1. 반면에 박스 밑에 4번 갑이 아닌 을이 경매 절차에서 병소유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에는 명의상 약정은 무조건 무효지만 그 경매와 등기가 문제죠. 병의 선악을 불문하고 경매와 등기는 유효. 그래서 을이 완전한 소유자. 일단 요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불실법 문제를 응용해서 풀 수가 있어요. 가등기 담보법과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 관한 법률은 맞출 수 있어요. 오늘 체크해 드린 것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응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게 양이 얼마 안 되는데도 그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체크해 뒀다가 문제 몇 개 풀어보면 머리에 또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알고 문제풀이 과정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7, 8월달 문제풀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다음 주에 진도를 공지를 할 거니까요. 반드시 문제를 프로만이라도 오세요. 그거 뭐 맞춰보고 해설 보고 안 해도 되니까 문제물 프로만이라도 꼭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저와 같이 지문 하나하나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훈련하시면 됩니다. 7, 8월 달 과정을 잘 견디셔야 지금 정체되어 있는 점수가 올라요.
그래야 시험장에서 시험 가서 합격점 이상을 맞출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